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해서 러시아에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 그리고 한일 의정서 체결, 또 전쟁 초기에 국내 상황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역시 호머 헐버트 박사의 책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가져와서 요약했습니다. 1904년 2월 9일 제물포항은 구름은 없었으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정오가 가까웠을 때 일본 함선이 러시아 함선을 향해 포를 한 발씩 발사했다. 러시아 함선은 대응하지 않았다. 경고 포격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함대가 본격적인 포격을 시작했다. 러시아 함선은 변변히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의 사령부와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수병들이 죽어갔다. 45분 동안의 격전 후에 기울어진 러시아 함선은 항구 쪽으로 이동했다.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선이 거의 정박지에 다다를 때까지 포격을 했다. 함선은 침몰하지는 않았으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항구에 있던 영국인들이 4척의 병원선을 보내 러시아의 생존자와 부상자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부상자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순양함에 옮겨졌다. 이들은 러시아 함선이 자폭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생존자들이 다른 선박으로 옮긴 후에 폭파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3시 37분경 엄청난 폭음과 불꽃을 내면서 한 척의 함선이 침몰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 전에도 갑판에 사람이 있었다고도 한다. 또 한 척의 러시아 함선은 천천히 침몰했다. 이로써 제물포의 해전은 일본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로 일단락됐습니다. 해전 소식을 들은 서울과 제물포에 있던 러시아인들의 놀라움이 컸다. 러시아 영사관은 일본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서울 주차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케는 프랑스 공사관을 통해서 러시아 공사에게 그들 국민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라고 종용했다. 며칠 후 러시아인들은 서울을 떠나 제물포로 가서 선박편으로 한국을 떠났다. 고종실록에는 2월 12일 파블로프 공사가 서울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포 포격 전에 미리 제물포에 상륙했던 일본의 육군은 북으로 진주하여 수주일 이내에 평양을 장악했다. 압록강 근처를 제외하면 한반도에서 저항할 만한 러시아군은 있지 않았던 것 같다. 2월 28일 평양 근교에서 소규모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육지 충돌이었던 것 같다. 선전포고는 2월 10일에 일본이 먼저 했고 같은 날 러시아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한일 의정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전쟁 개시 15일 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했습니다. 2월 23일 밤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고종실록에는 단순히 체결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한일 의정서는 고종이 원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한 것입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저항의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보다 1년 9개월 후에 있을 을사조약에는 나름의 저항을 했고 체결 후에는 비난과 자책, 이런 상소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날 한일 의정서에 관해서는 실록에 그런 종류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를 기록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해보면 3월 8일자 관보에 실리자 온 국민의 비난과 반대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았다. 이는 언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정부의 처사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드디어는 의정서 체결 당사자인 외부 대신설이 이재용과 동참사관인 통역 구완희를 매국노로 규탄, 그들의 집에 폭탄이 던지는 등 극한 행동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이 의정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 사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고 대비를 했는지도 명확하게 서술한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일의정서는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5조에서는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일 의정서로 인해서 고종의 중립선언이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이 의정서로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 되었다고 썼습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제국이 이 의정서 체결에 자기 의사를 반영했는가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잘 운용할 수만 있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대한제국에게도 매우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고종의 정부에서는 이것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벗어날 의지나 구상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사태가 더 전개될지 예상을 해보는 조정 관료들이 있기는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종은 그것을 몰랐을지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긴 한데 일본은 아마도 전쟁 후의 계획까지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일본의 향후 의도에 관한 의심 정도는 하고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안을 구상해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역사 연구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의문은 가지고 사건들을 추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국내 상황에 관해서 헐버트 박사가 기록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막상 대한제국 영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없었습니다. 평안북도 몇몇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대규모 전투는 없었습니다. 기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군들은 압록강의 이편에서는 굳게 항전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했다. 3월 28일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교전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모든 군대는 일주일 후에 사실상 압록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교전은 종식되었다. 두 나라 간의 본격적인 대규모 혈전은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최초로 대륙에서 대접전이 일어났던 4월 초순 이렇게 기록을 시작해서 한반도를 벗어난 전투 상황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일 전쟁은 10년 전에 있었던 청일전쟁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가 많았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결과 일본 측 전사자 8만 4천 명, 부상자 14만 3천 명, 러시아 전사자 5만 명, 부상자 2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된 전장을 만주로 설정했던 것인지 본격적인 전투는 만주에서 벌어짐으로 해서 대한제국은 전쟁에 참여해서는 개전 초기에 곧 벗어나게 되어서 큰 다행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맺고 조선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분위기가 어떨 것인지 매우 예민하게 지켜보고 조심스러워했다. 서울에서는 일본이 친러파 관료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루머도 돌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대한제국 정부의 우려가 사라졌다. 그 대신 친러파 중 중요한 인물인 이용익이 일본에 초청되어 감으로써 대한제국 정치에 불안 요소가 제거되었다. 한국의 다른 기록을 보면 이용익이 이때 일본으로 압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용익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압송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헐버트 박사는 이용익을 대한제국 정치의 불안 요소라고 봤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보내는 친서를 가지고 왔으며 대한제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등장했습니다. 한일 의정서가 공개되고 국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자 일본 정부가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보낸 것이라는 것이 앞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1905년 11월에 서울을 방문해서 을사조약을 맺게 될 그 노정객인 이토 히로부미. 그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아마도 모든 한국인, 현대 한국인까지도 최고로 증오하는 일본인의 한 명이 될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가 대한제국의 일에 직접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는 이 무렵에 제3국인인 헐버트 박사의 시각에 의하면 이토는 대한제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한 이 정치인이 그 이후에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 일과 평가도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주제가 될 겁니다. 헐버트 박사의 기록입니다. 일본이 다시 조선에서 힘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개혁을 즉시 단행할 것으로 본 대한제국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개혁이라는 문제에 관해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 와 있는 일본 상인과 그 외의 일본인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대한제국을 지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자 말자 대한제국 정부는 지난날처럼 다시 자기 만족의 황홀감에 쌓이게 되고 매사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한인이란 거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10년 전 청나라를 몰아냈을 때와는 달리 이때는 대한제국 정부에 신속하게 개혁을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눈치챈 대한제국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씁쓸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안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한제국이 예전처럼 스스로 굴러가게 둘 것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를 전쟁을 감수한 일본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제국을 그냥 둘 것으로 생각한 한국인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 스스로 나라를 운영하게 해두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일본이 잊었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일본의 체계적이고 치명적인 압박이 이어지게 될 터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인은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한국인들은 몰랐던 것인지 제 생각에는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알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도 그 당시의 한국인이었다면 우리만의 세계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세상은 절대로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의 희망이나 상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